예. 네, 네. 좀 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슬라이드 쇼입니까? 좀 이렇게 화면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이대로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오늘 세 분, 회장님, 박사님, 교수님 전부 응원해 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저희 오늘 강의 제목은 명량대첩에서 배우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인데요.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인문학 강좌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바다에 관한 강의를 들으셨던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것과는 조금 어긋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 인문학 강좌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를 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의 리더십 그리고 오늘 주요 테마인 이순신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이순신 포럼이 12년이 됐는데요. 2009년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를 컬럼 형식으로 써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책은 난중일기 코드로 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순신을 만나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순신 뭐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썼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책을 소개하는데 리더십의 지혜를 wisdom 이 앞 글자를 따서 난중일기에서 가장 그 특이할 만한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어떤 지혜로운 마음 씀씀이 그다음에 그 리더십에 나타난 그런 어떤 경영 철학, 어떠한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그 무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순신 리더십 파워 리더십 버스라고 해서 지금 12년째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적지를 누비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지혜로운 리더십을 조금이나마 더 전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력하지만 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순신 장군께 또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써내려간 그 3년간의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는 그날 그날의 난중일기를 읽고 기업의 CEO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칼럼이었어요. 근데 이번 책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그런 새로운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우자. 그래서 험난한 글로벌 경제 전쟁의 생존 전략을 이슈화해서 늘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원칙과 소신으로 또 이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장군의 지혜를 또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보내면서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씩 예를 들면서 또 난중일기 또 임진왜란의 전체 보기도 이렇게 곁들여서 설명드려 볼까 해요. 첫 번째는 wisdom, win, 지혜 승리입니다. 이 단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겨놓고 싸운다 하는 선승구전의 의미가 곳곳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리더는 부르고 모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연안을 돌아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기술을 모으고 그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가능한 한 많은 참여자를 부릅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순신에게 가면 산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왜 모였을까? 우리는 그 리더십의 정의를 끝도 한도 없이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다음 글을 좋아하는데요. 미국의 문학 역사가 게리 윌스가 뭐라 그랬냐면 나팔만 분다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미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하였거든요. 아마도 이순신 장군은 나와 함께 나라를 구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나팔을 부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I, 인텔리전스, 이노베이션, 정보 혁신입니다. 이 책의 목차에서도 보듯이 뭐 정철 충통은 전쟁에 가장 기묘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별시 보는 과거 시험장을 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갑자기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된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가면서 광해군이 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조를 맡아서 전주로 내려가서 여기서 묵과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한산도에 이순신에게 별시를 볼 것이니 군사들을 시험 보는 사람들을 보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별시를 치르러 군사들을 전주로 보내면 지금 조선수군이 적과 최전선을 대치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낭패를 볼 것이 틀림없고 그러니 수군은 한산도에서 독자적으로 묵과시험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계를 올립니다. 한술 더 떠서 말 타고 활 쏘는 시험 과목을 바다 위에서 화살을 쏘는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어요. 분조에서는 광해군을 비롯해서 동궁이 하는 일을 개혁하고자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상황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되기까지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장계를 올리고 또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조정의 관리자들을 참관시키고 감독하게 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결과만 보고 평가하지만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물밑 작업이나 담당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결코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고 나를 다스리고 조직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피릿, 정신, 진실, 희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 이래요. 이거는 이순신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변씨, 초계변 씨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은 어머님을 여수 고음천 송현마을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님을 가끔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보살피고 하는데 어머님하고 헤어질 때 어머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통 여장부가 아니신 거죠. 다른 어머니들은 최전선으로 아들이 나가니까 조심하거라, 건강하거라, 몸 조심하거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 아들은 꼭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강인한 정신력은 아마도 어머니께서 그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닌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격려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 한려수도는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가는 길 이름이에요. 한려수도.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듀티, 디시즌. 네, 임무, 결정, 품위. 네, 정말 임진왜란은 또 다른 하나의 이름, 군량전쟁, 또 이순신의 갈등과 리더십, 뭐 하여튼 이렇게 있지만 홧김에 내린 리더의 의사결정.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에 1591년 2월에 이순신 장군은 진도 군수에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돼서 부임하기도 전에 가리포 첨사가 돼요. 가리포 첨사로 임명이 돼서 부임이 되기 전에 또 전라 잡수사로 임명됩니다. 아마 이때는 선조임금께서 정신이 제대로 드신 그런 건 같습니다. 핵심 인물을 잘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재관리가 예전과 다르게 지식경영, 창조경영 이런 4차 산업에 맞는 인재로 21세기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환경이 바뀌어 나감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인재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인문학 강좌가 CEO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인격을 갖추어야 사람이 돼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부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나를 다스리고 성찰함으로써 기업과 가정에서 더 나아가 나라의 쓰임새 있는 인재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도덕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인재를 관리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먼저 관리하라는 경영의 기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순신의 리더십 루트가 다 끝났으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5번도 있는데 빗나간 실패 리더십, 오가니제이션 오퍼레이션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균의 빗나간 실패 리더십에 대해서는 난중일기에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군영에 소속돼 있는 그 격군들을 싣고 도망가다 현지에서 붙잡힌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원균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조선시대 격군들은 하층민, 즉 사회적 약자, 노예, 중, 노비 이런 사람들인데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계적인 최정의 수군으로 길러내죠. 그런데 이순신은 동료인 원균에게 격군을 빼앗기고 또 모함도 받고 상관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긍정의 힘, 이것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기어이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승리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패하는 것보다도 비열한 방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원균의 모습을 보며 적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렇지 않았나, 이 빗나간 실패 리더십의 같은 맥락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조직은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그런 신뢰의 결정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모랄, 경영 윤리인데요. 여기서 인재를 관리하기 이전에 나를 관리하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재 관리가 예전에 다르게 그런 지식 경영과 창조 경영으로 바뀌었다는 거, 현장에서는 계급장을 떼고 얘기를 하라는 거, 일을 하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경영과 윤리에 당당하게 그 이순신 장군은 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위즈덤, 이 앞글자들을 따서 거기에 맞는 난중일기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교훈, 그리고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리더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데
또 비대면 비즈니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나가서 저희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한국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이순신 CEO 아카데미도 하고 또 이런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2년째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벌써 2년째 이렇게 가까워오고 정말 답은 없는 것일까? 지금의 리더십은 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없는가? 예전의 리더십으로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어떤지.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고 방역 대처 방안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전개됐고요. 그다음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 은폐, 축소, 올바른 바이러스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나라 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 문제 해결에 지도자들 간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이 의식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어요. 서로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라의 지도자의 그런 어떤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대한 무관심, 행정관리의 부재, 항상 그런 것들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상식에 의존해서 이러한 불협화음, 글로벌 시대의 과학자나 의사, 행정가, 정치가들의 그런 어떤 불협화음,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긴 하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연대해서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치고는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무지를 드러내는 지도자의 탐욕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도 문화적인 쇼크로 인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런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 어느 한쪽만 방역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오히려 지도자들이 리더십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인문학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그런 리더십은 없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유효한 이순신 리더십을 찾아보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옥포해전의 작전 명령이요.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부산으로 쳐들어왔지만 첫 번째 전투는 5월 7일 옥포에서 있었어요. 거제도 옥포, 그러니까 경상우수사 원균의 관할인 경상도 해역에 가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무령망동 정중여산. 네. 망령대에 움직이지 말고 상같이 정중하라. 그런 뜻으로 처음 맞이하는 적을 만나서 속전속결하는 그런 작전이었죠. 지금의 코로나19 감염병 퇴치에 딱 맞는 작전 명령 같아요.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령대첩의 작전 명령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수군의 계멸을 불러온 원균도 죽고
우리의 제해권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올라오면 뭐 정말 나라는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명량대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겨우 13척의 배로 판악선으로 막아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슨 이벤트나 구호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죽기 살기로 이 목숨 한 목숨 바쳐서 싸우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밀리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의 작전 명령입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죽기 살기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린 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연대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백신 나누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명량대첩에서 배우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 우리가 명량대첩에서 배우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에서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군을 막을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10일 만에 상주에 도착하지만 신립은 조령을 포기하고 탕금대에서 배수진 전법으로 패합니다. 신립이 누굽니까? 조선 제1의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그 여진족과 싸우면서 기마병을 이용해서 그렇게 싸웠던 그런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8,000명이나 되는 관군과 함께 신립은 달천강에 몸을 던짐으로써 굴욕적인 삶을 마감을 하지요. 그러나 조선은 더욱더 풍전등화에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후 20일 뒤에 한강 도하 직전에 왜군은 주저했지만 도원수 김명원은 무기를 버리고 한강에 버리고 도주합니다. 일본은 한강처럼 큰 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군은 무서웠어요.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런데 제2방어선인 한강 도하 직전에 우리 김명원 도원수는 무기를 한강에 다 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움, 조총에 대한 두려움, 어떤 허약한 그런 자신감, 변화에 대한 부적응, 이런 것들로 그 탈출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방역에서 확산 방지를 막을 수 있었던 2번의 기회, 거짓말과 방심이죠.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군을 막을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다 놓치고, 명량대첩이 일어난 정유재란의 배경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1593년 1월에 평양의 평양성 전투에서 밀립니다. 지고 또 행주산성에서 또 권율 장군한테 지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일본군은 서울을 철수하면서 남하합니다. 그리고 그 강화 교섭으로 주력 부대가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죠. 그 6월 달에는 2차 진주성 전투가 있었어요. 1차는 그 1592년 10월에 그 진주성 대첩이 있었죠. 김시민 장군이 3,000명의 관군으로 진주성을 사수했거든요. 1차 전투에 패배한 것을 복수하려고 2차 때는 10만군으로 2차 침공을 해서 창의사 김천일 등 5,800명 전원이 옥새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 안에 성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도 6만 명, 7만 명이 전부 다 살해되는 그런 참화를 입는 거죠. 결국 1596년 9월에 강화 회담이 결렬되고 1597년 1월에 정유재란이 재침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 명령은 호남 지방을 집중 공격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그때 우리 백성들의 코와 귀를
배워가는 그런 그 자신들의 전공을 그 확인받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도 그때 일이고, 지금은 교토시의 도요군이 신사 앞에 규무돔이 있습니다. 강화 회담이 결렬된 직접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 공주를 일본 국왕의 후비로 보낼 것, 명일 간의 무역 재개를 할 것, 조선의 남쪽 사도,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일본에 할양할 것, 조선의 왕자 대신을 일본에 인질로 보낼 것, 이렇게 강화 요구 조건을 내걸지만, 이것은 우리가 협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었죠. 칠천량 해전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중에 1597년 7월 16일 칠천량에서 시작해서 진해만 전역으로 확대된 전투인데, 이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160척의 그 판옥선이 일본군의 500척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 함대 포위 공격을 받아서 140여 척이 분멸됐어요. 이때 배설이 12척을 가지고 탈영을 합니다. 뭐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참 처참하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해전에서 7, 8척이나 되는 거북선도 다 분멸되고. 네. 여기에서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과 리더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지,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리더의 몫이죠. 잘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칠천량 해전에서 교훈을 배우고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수군의 전멸, 남해 제해권의 상실로 하삼도가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이것은 전투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왜 무시했냐? 정보가 부족하고 실무 경험도 부족하고 탁상 행정으로만, 전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현실을 파악하는 실무 경험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 부족이라든지 탁상 행정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한 거죠. 또 칠천량 해전의 패인으로 본다면 조선 수군이 군령권을 채찰사 도원수에 귀속되어 있었고, 즉 다시 말해서 육군이 해군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망자가 발생이 됐고, 또 판옥선을 움직여야 하는 전문 요원도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됐습니다. 또 원균의 통솔력 부족도 한몫을 했죠. 자기 부하도 통솔하지 못했지만 상사도 설득하지 못했다 하는, 그 선조임금께서 그 나가서 외적을 막아라, 부산에 출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순신은 그 외적에서 나온 그런 묘책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라는 간첩입니다. 그랬지만 이순신을 백의종군으로 시키고 대신 삼도수군 통지사에 원균을 앉히거든요. 그 원균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원균이 자기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고 보니 이순신의 그 분석과 그런 어떤 그 전략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원수 권율에게 붙잡혀 가서 곤장을 맞고 나서야 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화가 나서 술만 먹고 또 부하 장령들하고 소통은커녕 혼자서 그 끙끙 앓고 너무나 분하게 여겨서 그 시간만 보내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총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비즈니스 현장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고 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명량해전의 승전 요인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직생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마지막 승부수, 죽기 아니면 살기다. 사직생의 정신으로 밀어붙이고자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군대이다. 군관들이 많은 정예 함대이므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13척밖에 없지만 가용한 최대한의 전력을 활용하자. 일자진을 펴라 하는 식으로 해로 차단 전술을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 전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부하 장령들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그런 용감한 기백에 연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 그 다음에 해상 의병들의 그런 어떤 참전,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13척으로 133척을 분파시킨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량대첩에 큰 기쁨을 안겨주며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패전 수습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조선 수군과 이순신은 패전을 수습하면서 그 외적의 동태를 잘 살피며 지속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차기 해전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때 그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선조 임금께서 12척의 배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 포기를 하고 육지로 올라와서 권율과 함께 싸워라. 더 이상 한양으로 외적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전투 그 지시를 내렸지만은 이때도 아니되옵니다. 금신 전선 상유 12 이렇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조선 수군의 부하를 상부에 보고하고 전투 태세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정말 그 조선 수군의 그 부활의 의지는 이순신의 이 금신 전선 상유 12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명량수로의 조류도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급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함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12척이 일자진으로 그 뒤 피난선이 또 있으면서 조선수군의 필사즉생의 각오로 그야말로 명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외적들을 막아냈습니다. 영화 명량에서 구르지마 미찌 후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천해전에서 이순신에게 자기 형 구르지마 미찌 육기가 이순신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들의 고향인 일본 지역이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그 에히메 현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이 세토나이카이에 접해 있는 에히메 지역인데 그것도 명량처럼 물목이 좁고 물결이 센 지역으로 구르지마 미치후사는 울돌목에서의 전투를 자신하고 덤벼들었지만 이순신에게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돛대에 걸리게 됐죠. 두 형제가 다 이순신에게 죽은 거죠. 명량대첩이 이제 우리가 명량대첩을 그 지금의 뭐 프로젝트라든지 또 아니면은 비즈니스 잣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칠천량 해전이 7월 16일에 있었는데 2달 후인 1597년 9월 16일 음력입니다. 이 음력 보름달이 높이 뜬 그 대족이라서 물결이 세고 파도가 아주 높은 전투를 벌이기에 매우 험난한 그런 날씨였거든요. 전투 해역으로 선택한 명량 해역 이 울돌목은 수로 길이가 2km,
그리고 폭이 300m, 수심이 9m, 조류 속도는 최대 11.5나트, 가동 공간은 기동 공간은 500m 곱하기 250m. 양쪽에 바위가 있으므로 그 배가 세 척밖에는 통과할 수 없는 아주 그 좁은 공간입니다. 우리 수군의 사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좁은 공간을 전투 해역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정말 이순신의 탁월한 계산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피하 전력은 조선수군이 전선이 13척. 왜 13척이냐 하면 배설이 12척을 가지고 타령을 해서 회룡포에 숨겨놨는데 그 12척하고 한 척은 전라 우수사 김옥주가 한 척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전한 전함 수는 13척입니다. 그 다음에 초탐선이 32척에 배우어선이 200여 척. 일본 수군은 전선이 330척입니다. 안택선과 간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새끼분의 전투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이지만 이 물결이 바뀌자 그 상황은 우리에게 조선 수군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전투 시간대는 울돌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돌목은 하루에 4번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데 아침 7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목포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침공하는 일본 수군에는 가장 아주 유리한 그런 물살입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 밀물과 썰물이 멈추는 정조 시간대가 돼서 바닷물이 잠잠해집니다.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전투를 시작했죠. 오후 2시경에 바닷물이 썰물로 바뀌니까 해남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본은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살을 이용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승을 거두었으니 정말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백성들이 도운 난중일기에는 천행이다 천행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정말 쓰실만 합니다. 피해 현황은 조선수군은 피해가 없습니다. 정말 결전함대, 현존함대예요. 전 함대가 다 싸웠죠. 이순신 장군의 기함에서 2명이 전사를 했는데 13척이 참전했으니까 2명씩만 전사했다 해도 26명 전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일본 수군은 31척이 전파되고 인명 살상은 2천여 명 정도 추정합니다. 바람은 북서풍, 조류는 오전에 북서류, 13시 이후에는 남동류. 그날의 상황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과연 31척이 전파되는 이순신의 계산과 똑같은 수치가 나오므로 우리는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판옥선이 한 척도 망가지지 않고 피해 입지 않은 정말 대첩을 거두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명량 대첩의 그 위기 극복의 리더십, 승리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 순간에 최고 사령관이 일선에 나간다. 이순신 장군의 기함이 맨 앞에 적을 맞고 대항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역시 CEO의 솔선수범이 비즈니스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CEO의 솔선수범이 온 부하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둘째는 군사는 과학이다. 다독의 결과로 나타난 병법의 활용 이렇게 해놨는데요. 무턱대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병법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지혜를 요구하므로 결국 책을 많이 읽고 그 결과로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독서 경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판옥선이 대단히 우수했어요. 최첨단 무기를 구비한 전투력. 우리 판옥선은 금강 소나무로 만든 아주 튼튼한 전투함이거든요. 지금의 천안함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라서 속도는 좀 느리지만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워낙 튼튼한 그 함선이므로 한 포를
20문이나 실을 수 있는 최첨단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함이에요. 화력이 좋은 전투함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역시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만나야 승부를 걸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좋은 상품을 잘 알거든요. 알아보거든요. 넷째는 필사즉생의 결단력. 무형의 전신 전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와 함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운영하는 전투 요원들이 정신이 약해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어떤 전술이나 전력도 먹히지 않는 그런 나약한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부하들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가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량대첩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굿 서비스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따뜻한 배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착한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충효정신에서 늘 인과 의에 기반을 둔 통솔력, 팀워크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팀워크로 일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창조경영, 기업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헤쳐나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의 승리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거죠. 4차 혁명으로 인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창조적 도전에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의 흐름에 따른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의 고유성, 세계에는 여러 훌륭하고 또 위대한 리더들이 행한 리더십이 많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이순신 장군만의 그런 고유성이 있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늘 구국의 비전을 지시하고 임금을 설득하고 부하를 리드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모든 역량을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일념하는 그런 특기할 만한 사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굳은 신념과 신뢰성, 애국심과 충성심, 효심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계 어느 위인들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으로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런 거북선, 자랑스러운 거북선. 이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조선 초 태종 임금 때 거북선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진수식도 했고 임진강에서 모의전투도 했는 귀선이었는데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그런 어떤 학습정신, 기발한 아이디어로 옛것을 찾아서 결국은 독서 경영으로 귀결됩니다만 병법을 연구한다는 것이 그 당시 무인들은 좀처럼 하지 않았는 노력인데 귀선의 자료를 접한 이순신은 군관 나대용에게 거북선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또 임진년의 전투에 맞는 거북선으로 개조해서 임진왜란 내내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함께한 거북선의 활약이 눈에 돋보입니다. 또 이런 것을 우리는 창조 경영이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적 사고라고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낸 거에 대한 학습 정신에 귀 기울여야 되고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하 장수들을 믿고 맡기는 팀워크, 임금께 올리는 장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테마인데 그 당시는 신분제도가 엄격해서 노비가 있었던 시절에 그래도 그 한산대첩을 예를 들자면 전사한 19명의 출신들이 모두 노예나 노비,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서 올려서 면청케 해주고 장사 지내주고 정말 이순신 장군의 너무도 인간적인 배려와 마음 씀씀이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대목입니다. 난중일기에서 보여주는 내적 성찰의 리더십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리더십이며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 문화에도 올라가 있지 않느냐. 개인의 일기가 올라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매일매일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것은 대단한 자기 수양이며 내공을 쌓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리더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이순신만에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의 고유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충무공 이순신인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의 속도를 요구하고 있고 또 빠르고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운영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고 기업 내외의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 그리고 공동 작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업종의 융합과 조합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업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지속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순신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재조명을 해서 우리가 혁신의 수용도가 높은 뉴노멀 시대의 기업 그 문화로 우리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실패를 용인하는 리더십. 조직 구성원들의 그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진취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교육 지원과 그런 노력을 경쟁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충실히 해서 조직의 역할 분담과 팀워크를 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바꾸고 또 앞으로 구축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를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리더십을 말할 때 또 이순신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를 말할 때 우선 그 상대편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하게 되면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존경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작용.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신불입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표현하면서 기업 경영의 리더십을 CEO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에게서 배우는 그런 어떤 무인이라기보다는 장군이라기보다는 경세가의 면모도 보여주는 그런 이순신 장군을 그런 그 경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10년 전에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나온 이순신의 명연설을 그 시나리오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대표하고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솔선수범의 전위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해양국가로 만들기 위한 추석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곳 명량의 바다는 조선수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전장에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 없다. 나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 일천하며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울돌목의 저 험준한 역류는 외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상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의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아주 그 진도 가면은 벽파진이 있습니다. 그 벽파진에서 9월 15일 밤에 부하들을 모아놓고 내일이면 명량대첩 울돌목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명연설로 부하들과 일심동체가 되는 그 필생즉사의 그 명연설을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가 해양국가로 되기 위한 그런 추석을 그 험난한 그 바다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의군이 되어서 개척하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아마 선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 원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